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7장 프로세스 개선 도구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서비스 품질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 프로세스에서 현장의 직원들이 어떻게 이 개선 도구를 활용하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우리 이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도구들은 QC7 툴, QC7 툴이라고 하는 7가지 도구를 응용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먼저 개념을 7가지의 개념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책의 교재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QC7 툴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이제 지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품질 도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들은 바로 뭐냐면 이 QC7 툴, 즉 7가지 도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7가지 도구가 이제 어떤 거냐? 이제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프로세스에서 특히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계량화시키지 못하고 정성적인 도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정성적인 분석 도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수리적인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의 이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를 지금 보면 바로 뭐냐면 체크시트입니다. 체크시트. 그래서 저 체크시트는 바로 뭐냐면 정성적인 다양한 프로세스의 문제를 프로세스 문제를 어떻게 바꾼다? 얘를 수치 데이터로 바꾼다.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세스에서 어, 고객 불만을 만들어내는 뭐 음식점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음식점의 고객 불만에 대한 특성을 이제 한번 우리 체크시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예를 들면 어, 체크시트는 수치 데이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에다가는 이제 문제점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물질이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이제 청결 문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불친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기다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요인이 됩니다.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날짜 같은 거 쓰면 되겠죠. 뭐 10월 1일이야, 원 10월 2일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10월 30날까지 자, 그래서 날짜가 이제 여기 적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물질이 10월 1일 날 이물질이 나와가지고 이용자들이 컴플레인 한 그 빈도를 이제 단순히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형태로 수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쭉 다 각각의 문제점들 요인을 잡은 다음에 특정한 기간 동안 나타나 있는 이러한 빈도를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 빈도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요인을 결정하고 그 요인에 대한 뭘 만든다? 빈도표를 만드는 거죠. 빈도표. 빈도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수치 데이터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질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무슨 뭐 청결 문제, 그다음에 뭐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이러한 고객 불만에 대한 다양한 이 불친절의 문제 해가지고 이러한 요인별로 각각의 빈도에 어떠한 빈도를 차지하고 있냐.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이제 합계를 낼 수 있어요. 합계를. 합계를 내면은 한 달 동안 이물질에 대한 이것들 이렇게 빈도의 합계가 되겠죠. 특정 기간 동안.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성적인 문제를 수치 데이터로 합산하거나 이렇게 수치 데이터를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각의 요인별로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체크시트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 정성적인 요인을 수치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빈도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도표를 작성을 해서 이 빈도표를 갖고 이제 어,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어, 첫 번째 기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 체크시트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수치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일목요연하게 이제 시각적인 분석 도구로 만들어야 돼요. 시각적인 분석 도구.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어 이러한 것들을 분포에 대한 특성으로 이제 좀 이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 이거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 거죠. 이렇게 요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요인을 이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려서 정규성이 있어. 정규성이 어때? 어 어떤 형태의 긴 꼬리 형태의 분포야 이런 형태의 이 분포의 특성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세 번째가 이 히스토그램하고 유사한 건데 바로 뭐냐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는 바로 뭐냐면 시각화 분석 도구예요. 이렇게 수치로 나왔던 것들을 뭐로 바꾼다? 시각화 분석 도구로 만든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한 막대 그래프지만 요인별로 이렇게 크고 작음한 것들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가 이제 시- 주요한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 네 번째가 이렇게 우리 요인을 지금 그래프로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로 그린 거를 이제 바로 뭐냐? 파레토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파레토 차트. 파레토 차트는 바로 뭐냐면 이탈리아의 통계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이탈리아 반도에 장화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장화같이 이렇게 생겨 있는 이탈리아 반도에 부의 불균형의 문제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남부하고 북부에 대한 이러한 부의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특성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어,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20%의 거주민이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총 생산량의 80%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80%의 이 사람들이 전체 생산량의 20%의 요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80-20 룰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처럼 품질, 공정 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품질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쭉 추적해 봤더니 핵심적인 몇 개 요인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더라.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그런 핵심 요인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그 식당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고객 불만족의 사례를 특정한 기간 동안 우리 한번 빈도표를 갖고 한번 만들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게 직원에 대한 불친절 문제, 불친절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 청결, 어, 지저분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이물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예를 들면 빈도가 고객 불만이 한 달 동안 뭐 100건이 나왔는데 100건이 나왔는데 이 100건 중에서 이용자에 대한 이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의 문제가 거의 뭐 한 78개 78건. 그 다음에 청결 문제가 뭐 한 10건. 그 다음에 이물질 나오는 것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5건. 그다음에 또 뒤에 또 무슨 뭐 요인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100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뭐예요? 얘죠, 예. 불친절의 문제. 이 불친절의 문제를, 요 불친절의 문제라는 거를 이제 우린 시각화 분석 도구에 그래프로 그려서 만들었고, 이것들을 이제 핵심 요인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형태로 이 파레토 차트를 그린다는 얘기는 파레토는 이중 축구조예요. 이중 축구조. 그래서 78에 10에 5에 뭐 3에 뭐 이런 형태로 쭉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100분의 7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단순 빈도 여기는 빈도가 되고 이쪽에 Y축에다가는 이쪽에 이중 축구조니까 여기는 이제 누적 비율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78이니까 78%가 되겠고요.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여기가 78건.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요인이, 이제 이게 A 요인이고, 이게 B 요인이니까, B 요인은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합쳐지니까 88이 되겠네. 88.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 이렇게 올라가겠네. 그죠? 이게 누적이니까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지금 합쳐서 누적. 그러니까 여기로 따지면은 좀 따지면 여기는 78%. 이걸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축구조가 여기는 이제 누적 비율, 누적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적 비율을 나타내고 이게 그러니까 누적 비율이니까 여기는 이제 78%, 78에다가 여기 10을 더하니까 88%, 여기는 이제 8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5를 더하면 이제 93%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순 빈도를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주고 빈도를 누적이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꺾어서 이제 이게 꺾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가 78%, 여기에 있는 요게 88%, 90 몇 프로 이런 형태로 꺾어서 이렇게 그리는 게 바로 보다 핵심적인 요인을 뽑기 위한 이 누적 비율을 이용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이거 어떤 그 책에는 여기가 78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는 빈도가 10개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5개 뭐 3개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누적 비율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쭉 해서 나오면 여기는 78%, 요게 더해지니까 요게 여기는 요렇게 쭉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88%, 여기는 쭉 더해져가지고 또 몇 프로 이렇게. 그래서 요 높이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전체 비율을 차지하니까 가장 높은 게 여기까지 높은 게 가장 높은 게 이제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레토 차트는 핵심적인 요인을 뽑아낸다. 그래서 파레토 차트 핵심적인 요인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제 특성 요인도예요. 이제 특성 요인도. 특성 요인도는 원인 결과죠. 카우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 원인 결과 도표. 그래서 이 원인 결과 도표는 생긴 모양이 생선 모양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피시본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피시본 차트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그리냐? 우리 여기서 아까 이용자에 대한 불친절, 그 다음에 청결 문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되냐? 하나의 이제 이게 요인이니까 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생선 모양의 이제 우리 요걸 만드는 거예요. 생선 모양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뭐가 들어오냐? 여기가 결과가 들어옵니다. 결과. 이제 여기 생긴 게 어때요, 여러분? 이게 생선 뼈 같죠? 그죠? 그래서 생선 머리에 해당되는 거는 결과가 들어온다. 그래서 어떤 결과냐? 아까 여기서 우리 여기서 보면 이게 불친절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불친절이 되겠죠. 직원에 대한 불친절. 직원 불친절의 문제가 여기 결과로 나오고 원인 결과 도표니까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 원인에 해당되는 것들 여기다 쓰는 겁니다. 원인에 해당되는. 근데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떻게 되냐? 이제 구분해야겠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원래 우리 에드워드 데밍이나 조셉 줄란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 프로세스를 이제 관리할 때 공정 내에서 이렇게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이 뭐냐? 이거를 분석해서 나타낸 게 바로 뭐냐면 1, 2의 4M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이러한 환경적 결과. 이게 환경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4M. 그러니까 M이니까 뭘까요? 우리 비슷한 게 바로 사람이 달라, man. 두 번째가 머신. 세 번째가 메테리얼. 네 번째가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4M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적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변동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4M에 의해서 변동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똑같이 교육 훈련을 시켜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교육 훈련을 받고 똑같이 일을 해도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생기더라. 두 번째는 기계를 작동하더라도 기계가 갖고 있는 변동성이 있어요. 아무리 완벽한 기계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계 자체가 갖고 있는 변동성. 이게 여기 이제 사람이 결합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생기겠죠. 그죠? 이게.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예요? 메테리얼이에요. 이게 자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꽁치 꽁치 통조림의 분량이 왜 많이 생길까라고 했더니 꽁치 통조림의 무게가 꽁치의 원자재의 무게가 너무나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저께 들어왔던 꽁치는 굉장히 크고 아주 실한 꽁치였는데 오늘 잡힌 꽁치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어 저기 무게가 가볍고 이런 꽁치야. 그래서 이걸 꽁치를 갖고 이제 세토막을 낸다고 했을 때 무게에 대한 이 질량의 무게가에 대한 이 변동성이 커지게 되더라. 즉 바꿔 얘기하면 인간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메테리얼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고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똑같이 교육 훈련을 시켜도 일하는 방법에 따라서 메소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직원에 대한 불친절의 문제는 맨, 머신, 메테리얼, 메소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여기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이 커선 이펙트 다이어그램의 이 원인 결과 도표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아까 다시 올라가서 우리 여기 파레토 차트에 A 요인, B 요인, C 요인, D 요인 이렇게 네 가지의 요인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장 빈도가 높은 얘가 바로 뭐예요? 핵심적인 요인이죠. 얘부터 먼저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다 뭐예요? 이렇게 한번 하나 그리고 얘도 그리고 D도 그리고 즉 특성 요인도가 몇 개 나와야 돼요? 네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인이 네 개이면 환경적 결과 하나의 환경적 결과니까 이 환경적 결과가 몇 개 나온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즉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PC본 차트를 네 개를 그려야 된다. 그 다음에 맨, 머신, 메테리얼, 메소드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이제 원인이 돼서 이러한 결과를 만듭니다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예를 쭉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마케팅 미스, 뭐 뭐에 대한 뭐 잘못된 무슨 활동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본은 4M인데 추가적인 요인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성 요인도가 다섯 개째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스캐터 플롯입니다. 플롯. 요거 우리 스캐터 플롯이 바로 뭐냐면 산점도예요. 산점도. 산점도. 산점도는 이거 상관계수 같은 것들 그런 개념을 쉽게 현장에 있는 작업자가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원에 대한 X축의 어 직원에 대한 불친절. X축이 직원에 대한 불친절과 이게 직원에 대한 만족도 점수, 불친절이라고 하지 말고 만족 점수. 요게 만족 점수라고 하고 여기는 바로 뭐냐면 이제 재이용률 재방문 가게 식당에 이제 재방문이라고 합시다. 어, 재방문 의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제 X하고 Y에다가 순서상 좌표를 그리는 거죠. 첫 번째 고객은 직원 만족도 점수 평가했더니 몇 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만족 점수니까 이 만족 점수에 따라서 다음번에도 우리 이 식당에 또 올 겁니까? 이거에 대한 의도를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쫙. 그래서 예를 들면 백종원산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응답을 했더니 여기는 80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50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고객은 어떻게 돼요? 90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80점이에요. 세 번째 고객은 예를 들면 95점이에요. 여기는 90점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순서상 좌표가 되겠죠? 예를 들면 80에 50 이렇게. 90에 80, 그다음에 95에 90 이런 형태로. 상점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상점도가. 상점도가 그래서 직원의 만족 수준과 직원에 대한 만족 수준과 제이용 의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봤더니 이런 형태로 이렇게 상점도가 흩어져 있는 게 이런 형태가 됐더라. 그럼 이게 바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용자들은 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이용 의도가 높아지더라. 이런 뜻이죠. 이게 즉 X하고 Y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이 특징을 순서상 좌표로만 찍기만 해도 알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상관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현장에 이 도구는 누가 쓰는 거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작업자들이 쓰는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쉬워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한 만족 수준과 재방문 의사, 의도에 대한 것들을 점수를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우상향 형태의 산점도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X가 높아질수록, 즉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더라? 재방문 의도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산점도를 갖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뭐 상관계수가 어떻게 되고 공분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그런 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알지 못합니다. 쉬워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알고 싶은 두 가지의 이 점수 같은 것들을 순서상 좌표로 여기다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모습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되면 x가 증가할수록 y는 감소하는 형태죠. 이게 그러니까 역방향입니다. 역방향. 이렇게 우상향일 경우에는 정방향이죠. 얘가 플러스일 때 얘도 플러스일 거고. 이게 근데 우하향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즉 x는 증가하고 있는데 y는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이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이 특징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바로 뭐냐면 층별이라는 거예요. 층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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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스트래티피케이션. 그래서 스트래티피케이션. 그래서 이 층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층별을 한번 우리 봅시다. 우리 학교에 학생 식당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려고 전체 100명을 조사해 봤어요. 100명을. 이게 학생 식당의 식당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지금 재학생 100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만족도가 95점이 나온 거야. 학생 식당에 대한 만족도가 95점. 이렇게. 그래서 만족도 수준이 굉장히 높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95점 나왔으니까. 근데 이것들을 본질적으로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바꿔 얘기하면 바로 뭐냐면 이 100명을 구성하고 있는 층이 있다는 거예요. 층.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1학년층, 2학년층, 3학년층, 4학년층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 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1학년은 어떻게 되냐? 1학년은 80명.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15명. 3학년은 2명. 그 다음에 4학년은 3명. 이렇게. 그래서 전체 100명이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식당에 대한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학생 식당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행복할 거예요. 그죠? 맛이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예. 반대로 어떻게 돼요? 2학년, 3학년, 4학년, 고학년으로 갈수록 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와서도 또 식당 이용하고 계속 몇 년째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학생 식당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특성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다. 학년별로. 즉 바꿔 얘기하면 원인을 분석할 때 그 원인이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그러한 원인을 구분해 가지고 분류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바로 뭐냐면 층별입니다. 층별. 그래서 즉 층별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층별의 예를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당이 있어요. 어떤 식당이 있는데 우리 서비스 경영이니까 식당에 대한 예를 봅시다. 자, 24시간 이제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간 근무조가 있고 이제 주간 근무조가 있고 하나는 이제 야간 근무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새벽 근무조가 있다. 어, 저 세 개 조가 A조, B조, C조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식당의 이용자들에 대한 불만을 조사해 봤던 거예요. 불만을. 이용자에 대한 불만을 쫙 조사를 해 봤으니 제일 첫 번째가 아까 했던 대로 바로 뭐냐면 불친절. 두 번째가 이제 음식에서 이제 이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물질이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청소 청결 문제.
청결 문제가 이제 나오고, 네 번째는 또 뭐 있을까요? 네 번째는, 대기 시간, 긴 대기 시간. 긴 대기 시간. 이것이 이제 그 식당의 이제 주요한 이제 불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A조, B조, C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조가 주로 고객 불만을 많이 야기시킬까? 고객 불만을 많이 야기시키는 그 조는 직무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이 A조, 주간조, 야간조, 새벽근무조 이렇게 해가지고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제 이러한 불친절에 대한 건수를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내가 힌트를 이미 줬죠. A조, B조, C조 해가지고 사장님의 목적은 직무 교육을 어느 조가 잘하고 있고 잘하는 조에는 인센티브 주고 못하는 조는 직무 재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불친절, 음식에 대한 이물질, 청소하고 청결 문제, 긴 대기 시간의 문제, 이것들을 이용자 불만 빈도 건수로만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합산을 내버리면 이것이 A조에서 나온 건지, 이것이 B에 이 요인들이 A조에서 몇 건, B조에서 몇 건, C조에서 몇 건 나오는지를 알 수가 못해요. 왜 뭐냐면 특정한 기간 동안 전체 합산되어서 나오는 불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층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조가 있는데 A조는 어떻게 되냐? 불친절 문제,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이물질, 그 다음에 청소 청결, 그 다음에 긴 대기 시간, 쫙. 이렇게. 즉, 바꿔 얘기하면 1, 2, 3, 4에 대한 요인을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요인을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하고, 그래서 빈도를 각각의 A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체크해가지고 이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조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간조 작업할 때도 이제 이것들을 이제 뽑아내야겠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요인. 그 다음에 또 C, 새벽 작업조 할 때도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이제 또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즉, 합산돼서 나와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이용자의 불만을 층별로 구분해야 된다. 즉 A, B, C 조로의 이 조를 구분해 가지고 각각의 요인들을 다 비교했을 때 어디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야? B 조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네. 그다음 C 조가 제일 문제네. 그래서 C는 어떻게 되냐? 직무 재교육을 다시 시켜야겠네.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쭉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QC7 툴. QC7 툴은 7가지 도구다. 무슨 도구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쓰는 도구. 제일 첫 번째 체크시트. 이게 이제 체크시트. 체크시트는 어떤 도구다? 얘는 정성적인 자료를 어떻게 되냐? 정량적인 수치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초 데이터. 이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얘를 어떻게 되냐? 분포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더라. 히스토그램. 세 번째는 이렇게 나왔던 것들을 이제 뭐로 한다? 시각화 도구로 바꿔야 되겠죠. 시각화 분석 도구.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그래프입니다. 이게 우리 책에는 뭐 런차트 같은 거 있잖아요. 시각화 도구. 그게 바로 그래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가 이제 파레토입니다. 파레토. 이제 핵심 요인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핵심 요인요. 핵심 요인을 정리하는데 어떤 애들 계속해서 누적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치명적인 소수의 문제, 빈도가 높아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똑같은 게. 다섯 번째는 바로 뭐냐. 이제 이게 원인 결과, 이게 특성 요인도라고도 하고, 원인 결과 도표, 원인 결과 도표, 결과 도표. 생긴 모양이 뭐다? 이게 생선뼈 모양 같이 생겨가지고, 이제 PC본이라고 있잖아요. PC본. PC본 차트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특성 요인도 했고, 여섯 번째는 이제 바로 뭐냐면, 아까 여기 나왔던 대로 산점도입니다. 산점도, 산점도. X하고 Y에 대한 특정한 두 가지 요인의 관련성이 어떻게 돼? 이게, 음, 그래서 이것들을 X하고 Y로 이렇게 그냥 찍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걸 파악해가지고 우상향이면 얘가 높아질수록 같이 높아지는 거고 우하향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가 높아질수록 얘는 낮아지는 거고 이렇게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 바로 뭐냐? 층별이다, 층별. 스트래티피케이션. 그래서 이 일곱 가지 도구가 바로 뭐다? 일곱 가지 도구가 바로 이게 QC7 툴. 여러분 쉽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무슨 뭐 특별한 복잡한 무슨 뭐 그냥 막 루트 계산하고 막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된다? 현장에 있는 작업자 못 쓴다. 이게 그래서 이 일곱 가지 분석 도구를 머릿속에 우리 숙지한 상태에서 뭘 봐야 된다? 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러한 다양한 품질 도구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면 된다. 다시 슬라이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의 문제점과 문제 해결을 위한 품질 도구를 어떻게 적용할 거야? 이거에 대한 것들을.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건 이제 나온 것처럼 이런 지속적인 개선, 지속적 개선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사이클은 바로 뭐다? PDCA, 어, 플랜도 체크 액션,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유럽 쪽에서는 이게 바로 뭐냐?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일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내의 프로세스를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걸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크, 통제하는 거죠, 통제. 여기서 말하는 체크 컨트롤 활동은 바로 뭐냐면 이 계획과 실행의 결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영 통제라는 말 들어봤죠. 경영 통제라는 것은 바로 이 체크, 컨트롤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의미예요. 즉 경영 통제라는 말, 즉 체크에 해당되는 말은 플랜과 실행한 경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이런 거죠. 플랜을 내가 100만큼을 목표를 잡았어. 근데 실행을 해봤더니 계획대로 나오지가 않아. 80밖에 안 나왔어. 그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이게 통제 활동. 100에서 목표는 100, 실행한 결과는 80. 그럼 20의 갭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새롭게 이제 액션을 할 건데, 어떻게 액션을 할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목표를 100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되냐? 실행한 결과가 80 나왔어. 20의 갭을 내가 높이기 위해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변화시킬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플랜이 100이야. 이렇게 100. 근데 실행을 했더니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 요만큼이 갭이 생겼네. 이 갭을 메꾸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실행된 결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그걸 다시 액션으로 하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야, 우리가 너무 과도한 플랜을 세웠다. 플랜을 낮추든가. 그죠? 이게. 그래서 그것들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그 다음에 여기다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바퀴 굴리듯이. 그래서 우리 PDCA 관리 사이클은 지속적 개선의 기본적 관리 활동이라고 하고, 바퀴처럼 PD, CA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지속적 개선의 이 환류 사이클로 이제 이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든 사람이 바로 보다 에드워드 데밍이죠. 특히 이 PDCA 관리 기법들을 품질을 이제 전파하는 그 50년대 주로 일본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그래서 원래는 이게 슈와트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슈와트가 만든 거를 이제 슈와트의 연구 파트너이자 제자였던 데밍이 일본 사람들한테 보급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데밍 선생님이 설명해준 데밍 센세이가 설명해줬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됐어요? 데밍 휠이 됐습니다. 이 PDCA가.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이러한 PDCA 관리 사이클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국가품질상 같은 것들, 뭐 ISO 9000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품질에서 이제 주로 활용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지속적 개선의 근간. 자,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체크해서 다시 액션을 하는 이 지속적 개선의 이 관리 사이클, PDCA라고 하는 이 관리 사이클은 무엇을 위한 관리 사이클이에요? 원가 줄이고 이거 맞습니다. 그죠? 원가 줄이고,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PDCA 관리 사이클 높아요. 근데 이게 서비스 업종에서는 뭘 같이 가야 되냐면, 원가도 줄이는 거 맞고, 생산성을 줄이는 것도 맞는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지속적 개선 활동의 목적은 어디를 향한다?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거. 근데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면서도
원가는 줄이고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고객의 만족을, 비용은 줄이면서 만족은 더 높이는 이런 형태. 이게 바로 뭐예요? 식스 시그마죠. 이게 우리 뒤에서 나오는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 개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 지속적 개선 PDCA 관리 활동은 무엇을 향한다? 고객 만족을 향한다. 예, 그다음에 품질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영에서의 직관력이라든지 주목구구, 어떠한 감에 의한 어떤 경영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를 한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관리. 팩트라는 게 뭐 여러분 가장 명확한 팩트가 뭡니까? 바로 숫자 데이터.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저기 프로세스에서 정성적인 개념을 정량에 대한 이 숫자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가 체크시트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숫자를 기반으로 한 음, 원인을 명확하게 찾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해결 방법을 찾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지속주께서는 기존의 제조업에서 썼던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어, 이러한 지속적 개선에 대한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품질 경영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이 질 관리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공정 내에서 일을 하고 고객한테 차별적 가치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어, 가장 인간적이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개성을 발휘해가지고 이 좋은 일터에서 자기 만족에 이러한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간에다가 투자하는 거. 이게 품질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러한 지속적 개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면 된다. 언덕 위에서 이렇게 이 수레바퀴 끄는 것이 이제 PDCA 환류 사이클, 지속적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PDCA 사이클에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10가지 이제 10단계 해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10단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는데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기 나왔는데 품질 개선도가 나왔어요. 뭐 점검표, 체크시트, 런차트, 뭐 히스토그램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다? 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이게 기존에 있던 QC7 툴, QC7 툴을 어떻게 한 거야? 이 QC7 툴을 얘를 이제 응용한 거죠. 이제 응용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런차트는 이제 그래프예요. 이제 그래프 같은 것들. 이게 그래서 이 프로세스 맵 같은 것들도 이제 여기 막 추가적으로 막 나왔는데 어찌됐든 가장 기본은 뭐다? 이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이것에 대한 것들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차례를 한 번씩 쫙 해서 봅시다. 어떤 이제 항공사가 이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체크했어요. 아까 이거 우리 체크시트 할 때 뭐였죠? 이게 요인이잖아, 요인. 그죠? 요인. 여기는 이제 특정한 기간이고. 그래서 1월 달에 수화물 불신 한 건, 출발 지연 두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트로 정리하는 거, 요인별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되냐? 특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수치 데이터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총합이 나오죠. 이거 갖고 이제 막대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그죠? 이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형태로 그 정량적인 특성을 정성적인 이러한 프로세스의 문제를 수치 데이터로 정량으로 변환을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가 체크시트. 이게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우리 런차트를 그렸습니다. 런차트. 그래서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X 이렇게 쫙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출발 지연의 문제, 어떠한 특정한 요인의 건수를 쭉 해서 조사해 봤더니 앞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출발 지연의 건수를 이렇게 월별로 두 개를 놓고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쫙 해서. 이거 여러분들 그냥 여기는 지금 이거를 각각의 이 빈도를 쫙 찍은 다음에 이렇게 저기 어
시간이 흘러가면서 출발 지연의 문제가 어떻게 되냐? 우상향으로 나아지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럴 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냐? 출발 지연의 문제는 더 증가하는 형태, 우상향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 아까 산점도를 그리려면 출발 지연의 문제와 수화물 분실에 관련된 것들을 이게 출발 지연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수화물 분실 건수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냐? 이것들 이제 하려면 어떻게 되냐? 출발 지연 X, 수화물 분실 Y 해가지고 여기다가 요것들을 1, 2, 3, 3, 2, 5 뭐 이런 형태로 점을 찍으면 대충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 이게 출발 지연의 문제와 수화물 분실 이런 것들을 산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런 차트도 있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분포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분포에 대한 특성을 오른쪽 긴 꼬리 왼쪽 긴 꼬리 대칭형 분포야 정규성이 있어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 같은 것들을 막대 그래프로 그린다. 됐고요. 파레토 차트. 파레토 차트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어, 이렇게 쭉 이중 축구죠. 그래서 여기는 빈도수, 여기는 이제 누적 빈도. 이제 누적으로 이제 합산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꺾은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파레토 차트 같은 것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 어, 전체 발생 비율에서 차지하는 핵심 요인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핵심 요인 얘네요. 그죠? 얘하고 얘 두 개네. 이게 두 개가 거의 뭐,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로 요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흐름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에서 이제 필요한 품질 도구 중에 이제 플로우 차트. 이제 플로우 차트는 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전체 이, 이 작업 과정이라든지 프로세스의 흐름 과정을 쭉 경우의 수까지 다 고려한 거죠. 요게 이제 분기가 되니까 아니요, 이렇게 분기가 되니까 이런 것까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분기로 만들어 가지고 전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차트로 쫙 만든 게 바로 뭐다? 이게 플로우 차트다. 커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 이거 아까 특성 요인도 이거 요거도 설명했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죠? 요거 다시 한번 하면 항공기 출발 지연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1, 2, 4M이 원칙 1, 2, 4M 맨, 머신, 메테리얼, 메소드.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 절차, 정보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이거를 추가적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인들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은 맨, 머신, 메테리얼, 메소드 네 가지 4M. 그래서 하나의 환경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1, 2, 4M.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과관계 됐고 삼포도 이게 쫙 스캐터 플롯 이게 쫙 해서 다음과 같이 지각 승객하고 출발 지연의 문제 우상향이네 지각 승객이 증가할수록 출발 지연도 높아지더라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이게 이거 아까 우리 여러분 QC72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책에 나오는 품질 개선 분석도구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플로우 차트 같은 것들은 사실은 요건 이제 별도의 도구긴 한데 이제 그거를 제외한 QC7 툴로 다 이해할 수 있다. 관리도. 여러분들 이 관리도는 우리 6장에서 이미 관리도 문제는 두 가지 한번 했죠. 이게 그래서 우리 불량률 관리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평균 범위 관리도 이게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이렇게 관리도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개수형 관리도, 하나는 개량형 관리도. 개수형 관리도는 어떻다? 이항분포 쓴다 그랬잖아요. 이항분포, 그죠? 이항분포, 포화성 분포. 그래서 주로 이항분포에 관련된 특성이 있다. 그래서 NP에 관리도의 기본적 관리도의 관리 통제선의 범위가 뭐였죠?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 그죠? 정규 분포를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평균, NP,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 NPQ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비율 변수로 바꾸려면 n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나누니까 p 바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 n 제곱에 npq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n 제곱에 빼니까 나누니까 p 바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되겠네요. 요 q는 어떻게 될까요? q는 1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말하는 이 p는 이제 n을 나눴기 때문에 평균이 되겠죠, 평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음. 계량형 관리도는 뭐 있을까요? 계량형 관리도. 계량형 관리도는 평균 관리도, 범위 관리도. 그래서 우리 관리 한계표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관리 한계표.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요게 있겠네. 이게 평균 관리도는 x 바의 바, 평균의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a2의 알바 이렇게. 음. 이게 평균 관리도. 그다음에 범위 관리도는 어떻게 돼요? D3의 알바 이거하고 D4의 알바 이렇게. D3가 샘플 6개까지는 0이니까 0에서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계량형 관리도, 개수형 관리도 이미 다 우리는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 품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서비스 품질에서 품질 관리 도구에서 이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 여러분 벤치마킹 어때요? 이거 주변에서 잘하는 거 굉장히 많이 모방하고 흉내를 내 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벤치마킹에 대한 그러한 특성 같은 것들도 우리가 서비스 이 품질에서 굉장히 다른 기업이 성공하는 사례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식해 가지고 쓰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벤치마킹은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산업의 최고 수준의 갖고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든지 업무 방식, 프로세스를 배워서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일련의 노력이다, 이게. 그래서 남들 기업들이 성공한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이식하는 거죠, 자기네 회사에다가. 어. 그래서 뭐 벤치마크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고도, 거리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표 위에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돌이나 뭐 금속 물질로 된 표적 같은 것들. 이게 벤치마킹이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써요. 그 저기 그 중세시대 때 이제 이렇게 중세시대 때 성에서 성에서 이제 화살을 쏘잖아요. 이렇게 성문이 있고 이제 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성이 있으면 이제 이 성에서 화살을 쏘는데 이제 적군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화살을 쐈을 때 최대로 뻗을 수 있는 예, 그냥 마일스톤이라 그래 마일스톤. 자, 그래서 딱 하면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여기다가 딱 표시를 해놔요. 100m.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는 80m. 그래서 이 성 앞에 여기다가 돌 같은 걸 세워가지고 딱 거리를 딱 측정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적군들이 그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냥 멀리 있을 때 쏴봐야 맞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거리 같은 것들을 이제 날아가는 이제 이 거리 같은 것들을 여기다 표시해 놓고 그 사정권 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벤치마킹도 그러한 형태의 용도가 이제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벤치마킹의 말의 유래가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이게 저 중세시대 때 구두 수선하는 수선공들이 이제 구두를 맞추려면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발에 구두를 이제 맞춤식 구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선반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딱 올려놓으면 발의 사이즈를 거기다 딱 맞춰가지고 이제 신발 구두 같은 거를 이제 재단하거나 이제 이렇게 할 때 신발 같은 거 만들 때 그 발의 족형을 뜨는 그 틀, 이걸 이제 벤치마킹에 이제 그러한 그 연관되어져 있는 유래로 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사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바꿔 얘기하면 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 대상, 즉 어떻게 되냐? 어떠한 특정한 기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이 특히 서비스 기업에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는 것들이 너무나 흔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벤치마킹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일단 수업은 벤치마킹의 기본적 개념까지는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